고요. FDIC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 방향이 이제 또 구체화되고 있는데 핵심을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FDIC라는 거는 연방예금보험공사고요. 그 기관의 이름에서 느껴지시듯이 예금보험이랑 은행 안정성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얘네가 왜 규제안을 발표를 했냐면 결국에 지니어스법 제정 이후에 이제 세부 시행 제정안을 각 당국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 FDIC가 요번에 이 개정안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은 예금 대체 수단이 아니라 결제 수단이다. 이거 하나고,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투자나 저축 상품이 아니다. 요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은행 건전성 이런 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발행사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을 줬다는 거, 이게 핵심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발행사의 기능을 어떻게 제한을 뒀느냐, 결국에 발행 상환 준비금에 대한 관리로만 이제 제한을 둔 거고, 그래서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예금과의 구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준 부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안에서 이제 뭐 얘기가 이미 많이 되고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를 한 번 더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법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FDIC에서도 한 번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한 셈인데, 이거를 근데 왜 막는 거냐? 당국이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지니업스법 상에서 일단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게 예금과의 어떤 구분은 이미 좀 스탠스가 정해져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결제용 디지털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FDIC 쪽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자 지급에 대해서 막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이제 결제용 디지털 자산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유에서 이제는 사실은 이자 지급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장 구조 법안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시장 구조 법안에서는 제3자 플랫폼까지 이제 건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용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제3자 플랫폼은 아니고 발행사의 이제 단순 보유 이자 지급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예금이랑 그렇게 되면 유사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자 지급에 대해서 금지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좀 세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꼬리 질문 하나 해드리면,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거를 은행에서 이 실제로 예금을 좀 침식하는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안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넣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네. 근데 그 연구가 해놓고 공개가 안 되다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사실 별 영향 없을 걸이라는 내용이 또 사실 있긴 했습니다. 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게 사실 그거랑 비슷한 연구가 실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백악관 쪽에서 네. 그 경제 CEA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 좀 문제의 출발점은 이거다. 결국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만약에 이자 지급이 있다. 그럼 사실은 가계 입장에서는 예금에 두는 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금 기반이다 보니까 은행과 달리 이런 예금이 사실 묶이는 자금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은행에서 예금으로 또 예금에서 이제 대출로 연결되는 흐름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거기서 보고서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국채 운용, 뭐 발행사가 이제 국채를 뭐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보면은 누군가의 다른 계좌에 이제 은행 예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통금융으로, 그러니까 은행 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환류하는 그 자금이 있을 거고,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은행 시스템상에서 뭐 예금이 인출된다거나 뭐 대출이 막힌다거나 이런 건 사실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겠다. 그래서 모델링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보니까 이제 대출이 이자 금지가 됐을 때 네. 보니까 대출은 늘더라. 그런데 그게 이제 0.12%인가요? 그렇죠. 근데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제도적인 임팩트가 좀 미미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거기에 플러스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게 이제 조금 상실이 될 수 기회를 있다라고 상실한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실 ECB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그런 연구를 뭐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자금이 과연 은행 입장에서 유리한 자금이냐를 보는 연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CEA는 약간 거시적으로 본 거고 네. 요쪽은 그러니까 그 다른 쪽은 이제 조금 은행 입장에서 본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에 국채 운용을 해서 예컨대 진짜 말한 대로 은행 간의 어떤 재배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게 사실 일반 예금처럼 장기적으로 이제 뭔가 대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네. 홀세일 펀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2 쪽에서는 홀세일 펀딩이 뭐냐면 결국에 기관이나 기업의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이제 묶인 자금인데 그게 예컨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고객 상환 요청에 의해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금이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출이나 뭐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닌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행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좋은 자금이 아니다. 그래서 약간 은행 대출에 대한 임팩트가 약간 갑론을박?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맞게 하는 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존에 나와 있던 연구가 이미 있는데 네, 이 연구에 따르면 은행에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연구가 나와 있었군요. 네. 은행 네. 입장에서 이게 좋은 자금이냐. 네네. 네, 그걸 본 거고. 예, 그런데 사실 이번에 CEA는 그냥 그런 은행의 입장에서 좋은 자금이냐 아니면 다 떠나서 전체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럼 실제 은행 예금이 줄어드냐. 네. 지금 은행에서 주장하는 거대로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희미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네. 보면은 이번에 나온 자료가 아예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니네요.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완전히 뭐 은행 예금이 인출되지 않는 거고 이게 은행 간의 재배치다. 그리고 사실은 플러스 개인적으로는 또 거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은행 시스템 내에 유동성이 부족하면 모르겠는데 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예금이 줄고 어느 정도 임팩트는 있겠지만 예금이 준다고 해서 이게 뭔가 대출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흐름은 사실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현재 상황을 파악한 약간 조금 반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CEA 쪽 이 스탠스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제가 볼 때도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은행의 흐름을 보면 네.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대출을 열심히 해주는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하는데 더 치중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신용 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막 크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은행이 돈을 버는 데는 좋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이 자료를 왜 지금 낸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일찍 냈으면 더 합의가 어려웠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또 스탠스가 있을 거고 그거를 또 근거로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서 사실 네. 참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FDIC 같습니다.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는데 네. 여기서 최근에 나왔던 가이드라인에 저희가 참 그 디지털 자산 방송하다 보면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댓글창에 많이 오늘도 듣죠. 많이 나오고 네. 그러는데 토큰화 예금이라는 표현이 네.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FDIC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금자 보험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토큰화 예금에 대해서는 성격이 예금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적용해야지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토큰화 예금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그럼 도대체 토큰화 예금이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왜 다른 거냐 보면은 토큰화 예금은 FDIC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예금을 블록체인 상에 올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금이 이전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은행 장부 안에 이런 소유권이 이전되는 흐름들. 그래서 혹자는 뭐 예금이 디지털, 그러니까 토큰화된 예금이 이제 움직이면 예금도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은행 장부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아니냐인데 그래서 뭐 디지털화됐던 토큰화됐던 예금은 결국에 토큰화됐던 아니던 예금은 맞다. 그래서 전통 그 기존 규제 그리고 이제 연방보험이 적용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토큰화 예금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겠지만 발행사가 준비금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환권을 이제 토큰으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은행 예금과 달리 은행 장부내의 어떤 소유권이 이전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토크나 예금이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럼 이제 JP 모건은 이제 JPM 코인 네. 같은 게 이제 토크나 예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거와는 약간 다른. 그러니까 준비금, 발행사의 준비금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상환 청구권을 이제 토큰으로 이제 거래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토크나 예금은 예금을 정말 지극히 블록체인 상으로 올려서 이제 똑같은 시스템인데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상 토크나 예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리테일이 네. 사용하는 토크나 예금은 없고 방금 말씀하셨던 JPM 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결제, 기관끼리의 결제에 네, 많이 네. 사용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JPM 코인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근데 향후에 이제 진짜 뭐 지니어스법이 한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토크나 쪽도 지금 뭔가 상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 그렇죠. 이런 흐름들 속에서는 사실은 이런 이자 지급 문제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예금 보험은 어디까지 되고, 뭐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발행사 결제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 예금 차원에서만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어주는 흐름이 어느 정도 중요한 작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질문하기 전에 약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도 될까요? 네. 어떤 비트코인 지금 72,00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아, 방금 확인하니까 네. 갑자기 네. 너무 기뻐가지고. 좋은 소식이네요. 예. 왜냐하면 아침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렇게 할 거면 휴전 그만둬라. 예. 그 발언 때문에 사실 이제 71,000달러대로 내려왔었는데 맞습니다. 다시 넘었다고 합니다. 다시 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2월에는 이제 OCC도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요. 아무래도 FDIC랑 OCC랑 기관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 자체에도 좀 차이가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정확히 뭐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차이점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FDIC랑 OCC랑 하는 일이 뭐냐면, OCC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냐, 어느 은행이 들어올 수 있냐, 약간 인가에 관련된 기관이고, FDIC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예금 보험이라거나 뭐 기존 뭐 은행 안정성을 관리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FDIC는 그러면은 예금과의 구분, 발행사의 역할, 그 뭐 예금 보험 적용 부분 이런 거를 다뤘다면, OCC 같은 경우는 어떤 발행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발행사별로 약간 라이센스 체계도 다를 테니까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다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OCC가 통화감독청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약간의 그 성격상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조금 달라지는 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규제의 배경에 일단 그런 사고 방식이 있는 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 금융들끼리 잘 지내고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미꾸라지가 한 마리 들어와서 상당히 물을 흘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방어책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새로 필요하다. 이런 규제들이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그렇게 은행 시스템에 위협이 될까? 이런 의문도 사실 들거든요. 팀장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요번에 그 CEA에서 그냥 뭐 계량 분석도 하고 이러면서 막 수치를 나온 것을 보고 생각보다 임팩트가 좀 적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이제 다만 사실은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임팩트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역할 구분들,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용 디지털 자산에 이렇게 구분을 진다면 사실은 그 흐름 하에서 약간 역할을 구분해주는 흐름 정도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지금 뭐 거래소 관련해서는 네. 은행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아직은 뭐 많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이 움직이면 사이즈가 이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특히 뭐 찰스 슈왑이라든지 우리 저번 주에도 한번 저희가 언급했었는데 EDXM이라고 거래소를 만들어서 지금은 뭐 개점 휴업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네, 어쨌든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규제 가능한 거래소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커질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앞단에서 계속 이제 규제에 관련된 여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뭐 규제된 거래소의 중요성이 앞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규제 흐름이 잡히면서 어느 거래소 중에서 이제 정합성이 그래도 높고 요 규제 틀 안에서 특정 자산에 대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거래라거나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규제된 거래소의 중요성이 앞으로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궁금해지는 게요.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 업계라는 게 사실은 탈중앙화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업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또 이제 앞으로 좀 커질 거래소들은 규제 친화적이고 뭔가 시스템 속에 속해 있어야 잘 된다 하면은 이게 두 가지 그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가치관이 좀 부딪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거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까지는 약간 좀 추상적인 말씀을 드렸다면 그럼 미국 시장에서 이런 규제 흐름이 잡혔을 때 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뭐 코인베이스 같은 사례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어떤 강점이 있느냐. 물론 이따가 스테이블 코인 뭐 클래리티법 그러니까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됐을 때 뭐 요대로 통과됐을 때 코인베이스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은 규제가 잡히는 흐름 내에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규제 체계 흐름에 굉장히 잘 이제 부합하는 이제 정합성이 있는 업체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USDC와의 이제 연계성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보유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마이너스긴 하지만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계성 그리고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라는 점에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든 이런 토큰화 시장이 커졌을 때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제 인프라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사실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관, 뭐 코인베이스 원도 있고 커스터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뭐 지난주에 잠깐 대표님께서 물어보셨던 OCC 뭐 인가 받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로 본다면 원스택 안에 연결되는 업체가 과연 뭘까 했을 때는 미국 내에서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 중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규제가 잡혔을 때 어느 기업이 정말 규제 정합성이 있느냐를 본다면 뭐 코인베이스 같은 거 뭐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탈중앙화 관련해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저도 드는 생각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네, 드리면 궁금합니다. 처음에 탈중앙화를 할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탈중앙화라는 거는 네. 이런 중앙화적인 어떤 기관이 없이도 우리가 금융을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고 뭔가 이게 돌아간다 정도의 아이디어였어요 처음에는. 약간 작은 뭐 탈중앙화된 은행 정도를 한번 구현해 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생각을 그래서 이제 뭐 했던 걸까요? 월가를 우리가 대체하겠다 이런 그런 건 마인드가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생태계가 커지게 되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생각이 그쵸.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중앙화가 훨씬 편하고 음. 탈중앙화는 제가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맞냐면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잘 맞아요. 이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발언인데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아, 다행이다. 나 조금 샀다. 네. 네. 아니 왜냐면 이걸 해야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가 아니고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금융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 탈중앙화 플랫폼에 던져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힘드네요. 일단 물어볼 데가 없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잘못했는데 이거 다시 되돌려 주세요 했을 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 너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네가 돈으로 희생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갑 주소에 정말 하나 틀려도 한 글자 틀려도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는 건데 이걸 취소를 하고 돌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상의를 해서 그 지갑 주인을 찾아가지고 맞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렵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서동주 변호사님이 가령 방송을 안 하고 네. 그냥 그 일반 시민으로 네. 어머님의 딸로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대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크지 않겠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소시민의 범위인데 갑자기 유재석 씨급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의무가 따라붙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크립토가 탈중앙화가 그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덮어놓고 우리 탈중앙하니까 야 이것만 할래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커져가지고. 약간 유느님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확 이해가 가네요. 아, 네. 네. 하여튼 그렇게 갑니다. 됐습니다. 네. 예.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코인베이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코인베이스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규제에 친화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겪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하이퍼리퀴드라는 거래소도 여기는 네.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되는 걸 보면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1인당 거래 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고래들의 거래소라고 봐야 돼요. 한 어느 정도 돼요? 코인베이스가 뭐 몇십 불, 몇백 불 수준이라면 네. 거의 하이퍼리퀴드는 1인당 거래 그 기대 수익이 1인이 거래를 했을 때 거래소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10,000불 정도 됩니다. 오, 엄청난 차이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안에 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지 못한 유형의 거래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규제에서 약간 버긋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하이퍼리퀴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경쟁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이고 뭐 아까 강조 주신 것처럼 뭐 UX라거나 뭐 거래 실행 환경이라거나 트레이딩 환경이 굉장히 뭔가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이제까지 보지 못한 어떤 형태의 거래소 역할을 하는 이제 퍼페추얼 프로토콜인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 그런 규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는 하이퍼리퀴드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뭐 덱스라거나 이런 디파이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디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규제할까? 그거에 대한 되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사례로 이제는 저는 이제 싱가포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싱가포르이 이제 최근에 PSA라는 법을 개정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트랜스퍼를 퍼실리테이트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자 자금 중개업자인가요? 그걸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계속 디파이에서 이제 우려가 제기되는 게 만약에 진짜 개발자들한테도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 이게 말 그대로 트랜스퍼를 퍼실리테이트 하는 역할 자체가 조금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호하기 네.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제 이런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에 적용이 되는가? 뭐 아니면 진짜 웹3 같은 이런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싱가포르에서 있던 기업들이 뭐 아부다비는 조금 더 친화적인 데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약간 이런 규제적에서 어떤 문구가 우리가 규제하기 어려운 프로토콜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 사실은 이제 그게 규제 리스크는 될 수는 있겠지만 디파이 규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뭔가 논쟁은 많지만 뭐 진짜 업계에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건 약간 양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파이가 규제되기 어려운 부분들 근데 어떤 규제가 들어왔을 때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어떤 팩터 자체가 아까 싱가포르 케이스처럼 약간 어떤 팩터 자체가 이제 조금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면은 조금 이제 그게 리스크로 될 수 있다. 아,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이게 자금 중개업이 아니라 이제 PSA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뭐 KYC라거나 이런 거 이제 걸리게 되면 사실은 디파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랑은 이제 조금 부딪힐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규제로서의 요인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약간 영어가 너무 많다라는 피드백이 민원이 있었나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한번 아니요. 저에게 전문가의 역할을 맡지 말아주십시오. 아까 쉬운 예로 네. 그러니까 돈을 직접 아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직접 이제 만지지 않아도 만약에 그 거래 과정에 뭔가 관여한다거나 이거에 어떤 거래 활동을 이제 뭔가 이렇게 더 좋게 만드는 거에 맞아요. 기여하는 경우다. 이 facilitate이라는 네.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인 거예요. 네. 이게 둘이서 대화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옆에서 추임새만 넣어도 facilitate이랑 conversation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포괄적인 건덕지만 느낌이, 있으면은 있는 거죠. 참여자가 돼버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 네. 저희가 네. 이 시청자분들 저희가 이 영어를 쓰는 이유는 그게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오히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때에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안 그런 경우는 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방금처럼 해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파이가 부채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시청자분들 저희 대화를 들으면서 나름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약간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싱가포르가 이전에는 규제가 굉장히 자유롭다는 측면 때문에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크립토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했던 곳인데, 개발자가 관여만 되어 있어도 디파이를 만든 개발자도 이제 법의 적용 대상으로 엮어버릴 수 있다라는 지금 방식으로 법 개정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문구가 사실 너무 아까 설명 잘해주신 대로 되게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그거는 리스크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이제 규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초반에 이제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모를 때 이제 그런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로 시작해서 네. 이제 뭔가 의견들이 나오면 그걸 종합해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포인티한, 좀 샤프해진 단어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바뀌겠죠. 네. 그러면 뭐 저희가 질문 드렸던 것 자체는 이제 하이퍼리퀴드가 지금 괜찮은데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냐, 아주 이제 거칠게 추격하면 이런 질문 제가 드린 건데,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은 어쨌든 뭐 지금 독보적인 위치인 것은 분명하고, 하지만 글로벌리 규제의 어떤 흐름이 시작됐기 때문에 특히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KYC 관련해서는 예외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퍼 리퀴드의 경쟁성 뭐 그래서 뭐 하이퍼 리퀴드 내려갈 것이다 이건 아니고 네. 디파이 전반적인 흐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앞에서부터 이제 규제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규제 쪽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 거냐. 그러면 요런 게 있다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미래를 그냥 상상해 보면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규제도 사실 도시마다 다르다 보니 이제 이 도시에 가야겠다, 저 도시에 가서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끼리 뭐 아부다비에 모여 있고 또 뭐 홍콩에 모여 있고 뭐 서울에 모여 있고 이렇게 뭉치게 되는 일도 벌어질까요? 왜냐면 나라마다 규제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각 나라마다 규제가 이제 잡히고 있는 와중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럼 주요국 중에서 어떤 이제 나라가 좀 그래도 이제 업계에 좀 친화적이냐를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아부다비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싱가포르도 사실 그런 우려는 있지만 말씀드렸던 뭐 KYC나 이런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굉장히 오픈된 나라라서 좀 그런 나라들 중심으로 개인적으로는 이게 기능이 이게 뭔가 나라별로 나눈다기보다는 약간 그래도 오픈된 나라 중심으로 이제 좀 업계가 좀 이동하는 흐름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좀 쉬운 예로 뭐 바이든 행정부 때 뭐 코인베이스 루이 암스트롱이 이러다가는 완전히 미국에서 나갈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우려도 했듯이 그거랑 비슷하게 얼마나 업계에 친화적이냐. 요 나라 중심으로 이제 뭔가 업계 발전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약간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또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